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고중시야 둘. 오랜만입니다. 도대체 얼마만이요? 전 김기아입니다. 정현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녹화가 대선 전이었던 거예요. 대선 전에 정의연 소설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선 결과가 잘 나와서 잠깐만, 한 달 만에 한 거잖아. 그치. 그 사이에 몇 권 읽었어요? 네? 책 몇 권 읽었어? 요거 말고. 그 사이에? 어. 이거 말고 정의연과 조세희 말고. 정의연과 조세희 사이엔 그 무엇도 없죠. 아니 자가격리도 했잖아요. 책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자가격리 하는데? 네, 바빠서. 집에만 있는데? 바빠서. 아파서가 아니고. 아파서가 아니라 바빠서. 아프도 할 일이 있는데 책은 안 읽었다. 네. 확고한 소신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이게 하게 된 게 뭐 제가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도 했고 뭐 정혁 기자도 격리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 그러면 뭐 다시 명맥이 살아나는 건가요? 그럼요. 아이고 책 읽기 없어졌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 숨 붙어 있다. 신고신고 살아있다. CPR 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정혁 기자 근데 뭐야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네네. 저는 사실 놀았는데 그냥 정혁 기자는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제가 그 책 읽기 컵 누락 참. 그래서 그 두 개 어디 갔지? 그 누락 선배 차에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나 3번 정도 찾아봤어요. 나도 말씀을 듣고. 예. 근데 뭐 제 차에만 싣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날 감독님하고 우리 셋이 다 전달하고 술 먹을 때 흘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두 개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두 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어. 땡땡땡 분과 땡땡땡 분 두 분인데 그분에게 저희가 책을 두 권을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 못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 못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에 책 두 권을 이제 그리고 다음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어떤 책 들었죠? 제가 자가격리 기간에 이제 읽으려고 사둔 책을 몰아서 읽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뭐 흔히 접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책이 궁금해서 사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요새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있는데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인데 이제 염 하시는 장례 지도사가 그 중에서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이건희 회장을 수습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쓰신 책이고 또 이제 교도관이 쓰신 책이 있어요. 교도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였죠. 제목이 아마.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그러니까 정말 접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잘 모르고 낯설고 짐작만 하고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세상들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고 싶어서 사둔 책인데 마침 이제 집에만 있어야 돼서 읽었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다소 뭐 거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진솔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작가보다 더 깊은 성찰과 또 세련된 문장력도 보여주시고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던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고 특히 염장이는 이제 책 제목이 염장이 죽음에 관한 우리 이제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 갑자기 이제 죽음을 항상 겪잖아요. 뭐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고 이럴 때 우리가 상갓집을 가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이제 의식을 치룰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좋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살다가 보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또 독서의 뭐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합하는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제 걸로 또 사가지고 읽었어요? 읽으려고요. 아이.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색을 했다가 아니 샀다는 거. 아니 샀다가 안 읽은 그 많은 책들 어떡할 거야? 거의 뭐 도서관 뭐. 아니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권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 소포를 이제 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소포를 사는데 하나는 교도소에 대한 거고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거라서 너무 둘 다 어둡다. 네. 하나는 좀 밝은 거를 해도 밸런스가 있었을 텐데 저희 이제 기계적 중립 따위는 이제 개나 줘버리는 그냥 죄다 어두운 걸로. 난 또 뭐 그래서 밝은 책 하나 또 껴놨더니 아니야. 오늘 반전이 많네요. 그래서 어두운 내용 두 권만 보내드려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아니, 내용은 근데 사실 근데 어둡지 않아요? 네 내용은 또 어둡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교도관님 책을 보면서 그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또 뭐 가까운 지인도 있으시다면서요. 맞아요. 제 친구 교도관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 안에 있으면 좀 인간에 대한 또 환멸도 생기고 또 이게 교화라는 데 대한 좀 회의감도 생기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또 되게 열악하시고 근무 환경이. 그래서 교정 시설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상상 외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화 정의연 작가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 여기 댓글이 아주 그냥 따끔따끔한 매운 댓글이 많으셨어요. 책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우리의 수위도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우리 일상이랑 너무 다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논평한 게 아닌가,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송 보니까 녹화의 상당 부분을 볼 수 없던데. 김 기자 분량을 볼 수 없던데. 정렬 기자 분량도 많이 잘라. 아 그래요? 뭐, 공개드려요? 같이 하면 같이 자, 하자. 아놀 리님이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간 미련한 주인공의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소설이 끝나는 건데 작가님은 순결을 무기로 휘두르는 유리를 조롱하며 혐오감 느끼도록 묘사했지만 사실 가치는 그걸 탐내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나요? 순결을 여성의 덕목인 양 주입시키고 그 가치를 높게 매긴 자들은 가려지고 역으로 그 가치를 이용하는 사람만 비난당하는 모양새가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핸드 D님이 두 개 써있네. 문학 전문가 패널이나 저 여성 패널이 이렇게 아쉬웠던 책 읽기 방송은 처음이네요. 한강 작가님이나 황정은 작가님 때도 좀 그랬지만요.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소설을 두 기자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인상 비평으로 읽어서 너무 아쉽네요. 제목의 의미, 각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여성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야 이런 애 진짜 있었는데 난 싫었다 이런 식으로 비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 라라롤로님 댓글도 읽어주세요. 라라로로님이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여성을 조롱하는 정의연의 칙릿이라고. 썸네일이 눈길을 끄는 용도라지만 동의하기 어렵네요. 2003년에 출간했을 때 칙릿이 유행이긴 했으나 이 소설이 칙릿이었다면 문학과 사회에서 신인상을 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성을 조롱한다고요? 정의연 작가 행사 가봤는데 저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저는 대들기를 좋아하지만 이런 여성 관련 소설 할 때는 여성 패널 꼭 있었으면 어떨까 해요. 신데렐라 꿈꾸는 남자 간보다 망했다는 여성의 와장창 스토리는 그 시절 스타벅스만 가도 된장녀 소리 듣는 여성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느낌이네요. 2003년 이 작품이 등장하기 전에 보르헤스 소설처럼 각주가 있는 것도 소재가 파격적인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20년 전에 나온 작품이 20년 전보다 더 퇴보한 평가라니 슬프네요. 근데 요거는 좀 김 기자가 착각하셨는데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칙릿은 요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내가 잘못 알았네. 달콤한 그 도시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칙릿 작품이었고 이거는 뭐 그건 아니었죠. 근데 저는 요런 댓글들도 우리가 경청할 만한 지점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 작가가 그런 여성을 풍자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또 남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꼭 남녀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워낙 어머님도 그렇고 당시 사회상도 그렇고 여성의 순결을 진짜 막 대단한 것 같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치 높게 매기고 누군가는 그 가치를 사회에서 높게 매기니까 자기 딸은 그 가치를 이용해서 잘 훼손 안 당했으면 싶은 엄마가 또 계속 그런 이제 딸한테 그런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너무 없고 그 얘기만 듣고 자란 애가 이거를 이제 하려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모습만 우리가 너무 조롱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그 얘기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너무 이제 적게 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경험과 그냥 왜 말씀하신 인상 비평에 좀 그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스타벅스만 가도 된장녀 소리 듣는 여성 요 지점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맞아요. 그때 된장녀라는 표현이 네. 이때인가? 네. 이때 처음 그런데 이 소설을 뭐 댓글을 쓰셨으니까 읽어보셨겠죠, 당연히.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주인공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여러 욕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여기에 그치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당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여성 패널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늘 이런 소설은 그렇죠. 네, 이런 소설들 그런데 저희가 그때마다 이제 둘이 사실 의기투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자 관련된 소설 읽어도 저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옛날 6.25 시절 소설 읽어도 저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성 소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소설 읽으면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더 그렇죠, 여성 소설. 근데
보통은 저희가 그런 걸 극복하려고 이제 평론가 분들 특히 이제 그걸 담당하신 분이 여성 평론가시면 모시려고 노력을 몇 번 했었죠. 몇 번 나오시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 안 됐어요. 네. 방송이 안 됐고 물론 비평은 있었지만 비평은 또 제 기억에 여자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그건 저희가 부족해서 그랬다. 죄송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더 풍성하고 좋은 내용이면 좋았겠지만 그 여성 패널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 훨씬 방송이 그러니까. 풍부해졌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화는 그렇게 정희연 작가의 낭만적 사랑과 사랑 맞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자, 이번 주에 다른 소설은 어떤 거죠? 유명한 우리 한국 문학의 고전이죠. 난소공.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소설이긴 해요. 읽어보진 않으셔도 제목은 이제 워낙 제목은 유명하고,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냥 뭐 학교 와서 뭐 이제 뭐랄까 뭐 필독도서 같이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제목은 아는데 또 가물가물해. 또 옛날에 읽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언제 읽었어요? 처음 읽은 거 언제? 대학생 때지. 나 대학교 때 1학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가물가물한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 굳이 또 한 번 더 읽을 필요 없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네. 정리혁 기자 어떤 내용인지 1분 만에 정리 가능합니까? 네. 1분 만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에 이제 키가 1m가 조금 넘어서 난쟁이라고 불리는 분과 그 가족들이 살았는데 부인 또 이제 첫째 영수, 둘째 영호, 셋째 영희 이렇게 5가족이 되게 허름한 집에 살아요. 판자촌에. 근데 이제 거기에 철거 계고장이 날라옵니다. 철거를 이주 비용을 이제 새로 아파트가 거기 지어지는데 그 입주권을 줘요. 근데 입주 비용이 약 130만 원 정도 들어가. 근데 이거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입주권을 그 투기업자한테 팔아봤자 22만 원 쳐줘요. 22만 원 받아도 내가 전세 보증금 돌려주면 결국 15만 원 빼서 7만 원 남아요. 이제 어떻게 해갖고 25만 원에 팔긴 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죠. 그 와중에 영수, 영호는 또 다니던 공장에서 부당한 어떤 노동 그 고발했다가 잘리고 그 막내 영희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그걸 사간 투기업자한테 몸을 팔아서 그걸 갖고 옵니다. 돈까지.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미 난쟁이 아버지는 투신을 했다. 거기까지. 네. 온 가족의 진짜 슬프고 치열하고 비극적인. 근데 난소공 하면 이 작품 중에 이 난소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전체가 사실 연작 소설이거든요. 12편의 연작 소설 전체를 난소공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뭐 아주 유기적으로 다음 이야기가 연결되진 않지만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뭐 영수, 영호도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계속. 영수 영호 어떻게 됩니까? 영수, 영호는 되게 스펙타클해. 영수는 이제 나중에 노동운동을 해서 그 은강이란 대기업의 오너의 동생을 잘못 죽여요. 죽여? 회장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르고 동생을 그래서 죽이면 사형이 되죠. 죽이면 안 되지. 아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본인도 처형이 되고 처형이 된다. 사형 선고를 받고 뭐 하여튼 굉장히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뒤에를 또 나옵니다. 안 봤네요. 자, 그런데 일단 난소공 소설로서 한 번 더 다시 읽었죠, 최근에. 네. 네, 어땠습니까? 저는 계속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너무 계속 떠올랐어. 이준석 처음부터 당 대표. 끝까지. 계속 떠올랐어. 이것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봤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내용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 우리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고 영혼 없는 독서가 없고 성찰이 없고 사색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 책이 그걸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저는 소설로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되게 속도감 있는 소설이더라고. 지금 다시 봤는데. 되게 단문이죠, 그리고. 단문이고 속도감 있고 사건 전개가 팍팍팍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기괴하고 의무라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근데 약간 이 엄마의 대사가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약간 음울하고 약간. 근데 그런 엄마의 대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를 이렇게 되게 약간 신비롭고 기괴하면서도 약간 이게 좀 심각한 사연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대사들 어머님이 툭툭 던지는데 사건 전개가 팍팍팍 넘어가기 때문에 전 굉장히 소설 자체로서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재미가 있는 소설,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물론 내용 얘기 뭐 뒤에 하겠지만은 소설 자체로 재밌다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말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딱 그 싫어하는 구성이잖아. 딱 싫어하는 구성이야. 별 경계선도 없이 이게 그 언제야? 근데 뭔가 이 소설에서는 그게 불편해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훅 들어오네 이런 느낌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내가 약간 난소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경외심이나 존경심을 깔고 봐서 그런가 이런 아니죠. 생각이 들 정도로 김기하 기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의가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네, 황석영 면전에다가 별로라고 하는 분인데 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 황석영 선생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은 읽으면서 훅훅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그 아버지가 막 밑도 끝도 없이 달나라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별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이 별로였는데 명희 그러니까 이게 저 좀 읽으면서 좀 얘기를 보시죠. 아무튼 전 작품적으로 재밌었다.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일단 처절하잖아. 첫 오프닝부터가. 그 첫 문장이 참 좋죠. 첫 단락들이. 이게 이제 세 챕터로 돼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챕터는 큰아들 영수의 시점, 두 번째 챕터는 둘째 영호, 세 번째 챕터는 막내 영희. 그런 거구나.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를 그렇게 구분이 안 되게 읽었어요. 그냥. 왜냐면 두 번째 챕터에 형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다 달라요. 같은 삼남매의 이야기구나. 예. 그 뭐 어쨌든 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씩 관점은 다르고 나오는 사건도 다르죠. 근데 기본적인 설정은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이란 가상의 도시인데 참 이름도 일부러 이렇게 지었겠죠. 아주 그 현실과 반대되는 이름으로 낙원구 행복동에. 자 일단 근데 54년 꼽힌 이유가 뭡니까? 이거부터. 이거는 안 꼽힐 수가 없는 거예요. 2008년에 300쇄를 찍었어요. 이건 우리 문학사의 최초의 기록이에요. 300쇄면 많이 찍은 거예요? 보통은 정말 초 베스트셀러는 한 40쇄 찍죠. 50쇄 정도 찍고 뭐 이제 100쇄 넘는 것도 손에 꼽죠. 300쇄를 찍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한 번씩 샀다는 거예요. 적어도 읽진 않았어도. 그러니까 그건 그 자체로만 충분히 꼽힐 만한 소설이고 2008년에 이제 조세 선생이 그 기념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한겨레와 했는데 길이 남을 명언을 하셨죠. 이 책을 아직도 이렇게 읽을 줄 난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78년에 쓴 책인데 이제 2008년이면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뭔가 현실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책을 그렇게 독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뭐 지금은 이렇지 않으니까 라면은 이 책 그렇게 안 읽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전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뭐 이 책의 이 작품만 다루겠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리고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정말 서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꼭 읽어보실 만한. 이게 아직까지 팔린다는 것 자체가 참 비극적이다. 네,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런데 일단 내용을 보면 처음에 보면은 저는 딱 처음에 누구나 사실 난송하면 제일 딱 처음에 읽게 되는 내용이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김 기자가 딱 좋아할 것 같았어 이 문장. 멋있는 문장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천국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서 산다?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산다. 넷플릭스 보면서 굳이 지옥 생각을 왜 해? 지옥 같은 뭐 드라마나 보는 거죠. 약간 어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론 뭐 천국에 사는 많은 분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지만은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뭐 고생한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잠깐의 그냥 생각이나 뭐 컨텐츠로 이제 뭐 소비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죠. 천국 사람들은 지옥 생각 안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철거가 이제 임박한 집에 살고 있는 철거 계고장이 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 이 부분도 그랬어. 기어코 왔구나. 어머님이 그 철거 계고장을 보고 상황을 보면 곧 오겠구나 했겠지.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라고 하고
어머니와 식사를 중단했는데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묘사로 짧은 묘사로 어떤 상황인지 첫 방에 알려주는 거죠. 확 잡죠. 확 잡아서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끝까지. 여러분 여기 철거 계곡장이 되게 소설 같지 않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 파격적이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차가운 행정 집행의 그 느낌이 이 이상 뭐 나올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설정이었다고 보고 굉장히 소설에서 이 뒤로도 잘 볼 수 없는 형식이죠. 그래서 뒤에도 이제 그 행정 문서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작가가 작정했구나, 차갑게 보여주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첫 대목부터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아까 흡입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몇 가지 묘사 딱딱딱 해가지고 와 어떡하지? 읽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설로서 되게 재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첫째 영수의 얘긴데 영수의 시점에서 이제 제일 큰 형이죠.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묘사하는 대목인데 일단 난쟁이라고 불리는 아버지는 이제 키가 작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빈민촌에 사는 뭐 철거민 여러 가지 육체 노동을 전전하시는 그의 이력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서 갑갑한 거는 이제 여기 어머니 아버지 난쟁이와 그 부인의 어떤 집안 내력 자체가 머슴의 집안이다. 그래서 이 난쟁이 난쟁이의 이름이 김불이예요. 불이 한자로 이게 이자가 그 노비 조상들의 돌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가 불이. 그러니까 나는 노비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노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도 어쨌든 신분이 있다고는 가정을 해보면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이 소박하게 그 판자촌에 지은 집까지 이제 뺏기게 된 이제 설정이 시작인 거죠. 근데 보면 아버지가 책을 읽어. 책 많이 읽지. 계속.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읽지만 지적이죠.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책을 읽는 게 무슨 현실에서 무슨 혁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만 년 후의 세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황당한 책들을 읽어. 황당한 책들을 좀 읽으시는데 뭐 우주 천문학 뭐 이런 책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책을 계속 읽는 난장의 아버지인데 일은 굉장히 육체노동을 계속 하시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게 왜냐면 저도 워낙 오랜만에 읽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 읽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 어렸을 때 되게 기억에 남았던 대목이 이거였어요. 애들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니까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거 맡고 오면 이제 혼나요. 냄새 맡도 뭐라 그래. 그래서 엄마가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매일 먹을 수 있다니까 내가 거짓말.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그랬더니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맞아. 이 형제들은 옷이 주머니가 없죠다. 그랬더니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서 막말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좀 너무 슬픈 얘기죠. 너무 슬픈 얘기인데 애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는 거죠. 물론 어른이 쓴 소설이지만 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슬픈.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이 철거민들끼리는 되게 또 인간적인 정과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 옆에 명인의 집이 있는데 이웃집인데 그 집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세든 사람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철거가 되니까. 근데 뭐 다 썼겠지. 그러니까 15만 원이란 큰 돈을 이제 명인애가 빌려줘요. 근데 그 명인의 그 명의가 누구냐? 그 영수의 어떤 이제 여자친구 그런 약간 좀 중간에 썸이 있는. 영수는 보면 2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 10대 초반? 20대 초반. 20대 초반. 명의는 이제 둘이 약간 좋아하는 사이고 뭐 좀 에로틱한 장면도 좀 있고
어린 애들이지만 뭐 그렇게 깊게는 안 가지만 그러다가 저는 이게 참 슬프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명의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죠. 저는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둘이 그러니까 에로틱한 그런 뭐 상황 연출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철거당하는 동네의 애들이니까 자기끼리 어떤 공감대도 있고 그러면서 얘기들 하고 약간 정을 쌓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나는 뭐 어디서 일하지 않을 거야, 공장에서 일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 사이다, 포도, 라면, 빵, 사과, 계란, 고기, 쌀밥, 김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런 여자애가 이 어린애가 명희는 나의 손가락 하나를 마저 짚지 못했다. 그 명희가 자라면서 다방 종업원이 되고 고속버스 안내양이 되고 골프장 캐디가 되었다. 그 애가 어느 날 헬스케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 애로서는 마지막 인사였다. 어머니는 명희가 집에 올 때마다 배가 불러 있었다고 나중에 말했다. 명희는 음독 자살 예방센터에서 숨을 거두었다. 싫어, 엄마 싫어. 독약 기운에 빠져 명희는 소리쳤다. 성장한 명희는 마지막 순간에 어렸을 적 일들 속을 헤매었을 것이다. 그 애가 남긴 예금 통장에 19만 원이 들어있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식의 과거 회상, 이거 사실 미래 설명인 거죠. 과거 회상은 아니고. 미래에 갑자기 훅 들어오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작가가 의도하고 쓱 얘기하죠. 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시퍼런 칼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읽으면서. 명희가 뭔가 여기서 되게 천진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봤자 걔는 나중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확 하니까 읽는데 너무 끔찍하고 너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훅 들면서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되게 어린 남녀의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갑자기 저는 그거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 뒤에 보면은 그 동생이 영희가 펜지꽃 두 송이를 폐수에 버린다는 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 그 펜지꽃 두 송이가 폐수에 처박히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끔찍했어요. 아마 추정컨대 이제 가족들 부양하려고 본인이 이제 생활전세에 뛰어들었겠죠. 이제 어린 나이에 여성으로서. 근데 뭐 물적 토대도 없고 또 학교도 안 다니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고속버스 안내양, 뭐 다방 종업원 이러다가 이제 뭐 좀 나쁜 길로 빠졌나 보죠. 그래서 뭐 올 때마다 배가 불러 있었다 그러고. 근데 본인도 그런 비극적이고 참 신선한 일상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사이다, 포도, 라면, 빵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옆집 남자친구랑 막 얘기하는 배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풍성하게 먹고 싶은 거 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다금바리 회가 먹고 싶다거나 캐비어가 먹고 싶다거나 그게 아니잖아. 그랬던 소박한 꿈을 가진 이제 여성이 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그냥 한 단락도 안 되는 짧은 분량으로 나오죠.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좀 취재에 갔었던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분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네. 기초생활수급자분이 반지하에 사시는데 제가 거기 이제 가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지만은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분의 이제 얘기를 이제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뭐 굉장히 긴 이야기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쫓겨났어. 생활수급자 걸 박탈돼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그 뭐 친척이 뭐 돈을 번다는 그런 이유였어요. 친척 돈을 번다는 이유였는데 나올 때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친동생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암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수술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그걸 잠깐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걸 빌려가지고 방 보증금을 이제 구하신 거예요. 반지하에. 그리고 좀 살고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증금을 나중에 안 줘가지고 그 뭐 수술도 계속 미루고 계시대. 암인데? 응, 암인데 지금 미루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친동생도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나갈 데는 없고 근데 이분이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이분 말씀으로는 되게 뭐 예쁘장하대요. 근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남자친구는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배달하는 분이 배달하시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돈을 못 버는데
이 따님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남자의 이제 병원비랑 이런 것도 해주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둘이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 일상을 쭉 듣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길 어떤 기회 같은 게 너무 없는 거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없어. 이게 사랑하는 게 죄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게 죄도 아니고 내가 방 한 칸에 살고 싶다는 것도 죄도 아니고 암 수술을 받고 싶다는 것도 죄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죄가 없어. 근데 이게 나쁜 일만 계속 생겨. 좋은 일이 생길 기회가 안 보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앉아서 듣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기초생활수급비는 안 나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정말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방에 계속 계시고. 자 그때 이후로 어떤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희망과 기회를 박탈해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뭔가 희망이나 어떤 행복 같은 게 과연 어디에서 이게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취지인데 결국 그 내용도 뭐 기사에는 못 담았어요. 나가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편의점에 알바했던 그 친구가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되는지 연락을 더 해보지 않아서 모르고 제가 그 이후로 궁금해서 어떻게 잘 살고 계신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모르죠. 스마트폰도 끊겼을지 연락도 끊겼을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나아질 리가 없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보면서 명희의 어떤 비극적인 삶을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저는 섬뜩하고 그랬던 충격적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자니까 많이 보죠.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삶을 옆에서 직접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을 보통 성공 스토리의 어떤 설정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배경으로 오프닝으로 뭐 그랬는데 이제 막 성공했다. 쪽방에서 밤새 매일 공부하고 막 그냥 찬물에 그래서 나중에 검정고시해갖고 뭐 고시 합격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근데 그거는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정말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 대체로는 그 가난의 어떤 굴레 속에서 막 발버둥 치다가 짓눌리는 삶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그런 어린 아이들 보통 앞날이 창창하다고 하는데 참 앞날이 예측이 되잖아요. 앞날도 비극적일 것이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해도 그 남자친구도 아니 배달을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도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안전장구나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부러지고 뭐 그럼 바로 수입 딱 끊기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뭐 여러분도 뭐 정규직이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정규직은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뭐 월급 안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뭐 휴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그만큼 공치는 거니까 그런 일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겹치면서 너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분 이야기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슬펐어요. 근데 여기를 살아가는 이제 이 가장 노릇을 하는 난쟁이 아버지도 채권 매매, 칼 갈아요.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나와요. 혼신을 다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할 수 있는 일. 뭐 신체적인 한계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그 지섭이라는 인텔리하고 친하잖아요. 저기 다른 이제 소설에 또 지섭이의 또 얘기가 나오는데, 지섭이가 이제 막 책도 빌려주고 아버지는 계속 달나라로 떠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챕터 영호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벽돌 공장 높은 굴뚝에서 피레침을 잡고 서서 위태롭게 서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어딘가로 날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는 뭐 우리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영호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챕터로. 참 이게 아버지도 보면 여기서 이제 약간 읽어보면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신 상태에 돌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정말 한다고 한 그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뭐 진짜 온몸으로 온몸으로 기울였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게 되면서 뭔가 놔버리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영호의 이야기로. 영호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랑 영호 두 형제는 그 인쇄소보다 좀 큰 공장인 것 같아요. 그 뭐 식자공도 있고 뭐 책 인쇄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이런 데 같은데 거기에 같이 이제 근무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거지. 물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영호의 이야기는 그 회사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고 더 그다음에 이제 형에 대해서 이 형은 어쨌든 같이 못 배웠지만 이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책을 많이 읽는 이제 유사 인텔리아.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인상적이고 좀 그렇게 이제 형의 비망록을 이제 몰래 보는데 이제 형의 일기장이에요. 이게 참 처절한 얘기죠. 그 이제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란 말은 전혀 위선으로 변한다. 나는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했다고 생각한다.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 같은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 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하죠. 아주 계급적인. 여기 앞에 맨 앞에 김기하 기자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그 이제 첫 문장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모든 그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수라는 이 이제 이 집의 장남이 세상을 굉장히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뒤에 나오고 한 게 여기 적나라하게 나오죠. 모차르트와 햄릿을 읽고 눈물 흘리면서 정작 진짜 자기 주위에 있는 실제 비극에는 무감한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가진 자들에 대한 우리 마르크스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 아주 그 증오 뿌리 깊은 증오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 드러나는데 뭐 그런 형을 되게 추앙하는 동생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보다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저는 그 뒷부분이 전 더 딱 그 다음 문장부터가 전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또 이런 거 세대와 세기가 우리에게는 쓸모도 없이 지나갔다.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무엇 하나 주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다. 우리는 인류의 사상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못했고 남의 사상으로부터는 오직 기만적인 겉껍질과 쓸모없는 가장자리 장식만 취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의미,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세계에 어떤 벽돌 하나 올리지 못하고 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속상함, 슬픔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형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욕망과 의지가 있었으니까. 형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영호한테 야, 너 책 좀 읽어라. 사람들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죠. 책 좀 읽어라.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형이 뭐라냐면 나는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보려는 거야. 이렇게 약간 게임자의 그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다 이 말이요. 형은 이상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도 꽤 똑똑해. 근데 동생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잘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근데 형은 얼굴이 화가 나 있었어. 형 또 왜 화를 내냐? 화를 내죠. 나는 그때 형이 화를 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없었어. 자, 저는 이 대목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 어릴 때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하나 뭐 주워 들이면 나 이거 안다는 거 막 자랑하고 싶어. 그 세계에 발을 이렇게 들여넣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형한테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형같이 말하는 사람을 이상주의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형 이상주의자야 그냥 나 이 단어 알아. 나도 대화에 껴줘.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형은 이상주의자라는 단어를 되게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망상만 하는 그냥 이상만 좇는 어떤 비현실적인 꿈만 그리는 나약한 지식인을 이상주의자라고 이때 막 비난했거든. 그런 걸로 동생이 나를 말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 형도 사실 나는 가난한 집에
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주워 들은 걸로 또 책 읽은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가 그냥 이상주의자가 아닐까? 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찰나에 동생이 형 이상주의자야 이러니까 오히려 푹 내가 속상해하던 거를 푹 찌른 것 같이 오히려 더 아프고 속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여기서 형이 화를 안 낸 게 용하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제일 좀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과 교양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제사 지내러 그때 큰 집에 가면 큰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중소기업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차 대조표를 내가 안다는 걸 큰 아버지한테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20살이나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집엔 대차 대조표 같은 거 없어요? 내가 막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좀 황당해하는 거야. 야, 그게 집에 왜 있냐? 뭐 그런 거겠지. 대차 대조표 좀 봅시다. 나 그거 알아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게 누군가에겐 또 상처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네, 형은 나름 치열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인쇄소까지 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이 동생이랑 시기가 어느 날 이상주의자라고 하면 뭐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빡치죠. 근데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공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연하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영호의 챕터에서 그 인쇄 그 업체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그 부당한 노동 조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사장이 여러분이 자꾸 뭘 요구하고 이러면 회사 망합니다 이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 망하는 게 싫은 거야.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익힌 여기서 하는 기술 빼놓고는 성장의 기반이랄 게 없어. 우리 공원들 우리가 아는 것밖에 사물 이해 못해. 아무로 이 기반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아.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싫어했다. 공원들은 일만 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이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 경험을 들려줄 것도 없었다. 그게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꼴랑 30분인데 그마저도 밥을 10분 안에 먹고 또 20분 운동을 시켜.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살아?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전태일 여사가 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소설이 나오는 시대가 이게 78년 작품인데 이제 70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시고 그다음에 71년에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아시죠? 이 두 사건이 이 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작가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전태일 열사의 뭐 분신은 뭐 다 아실 테고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그때 노동자의 현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죠. 대학생들이 뭐 그 전태일 열사의 비망록을 보면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죄책감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그때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71년에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의 그 청계천의 그 판자촌 그때 그 강남 1970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진짜 형편없는 판자촌들 피난 이후 이제 막 그냥 무허가 판자촌들이 막 이렇게 난무했는데 난립했는데 그걸 정리하려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광주 지금으로 치면 성남 중원구 수정구 지금 굉장히 비싼 동네죠. 모란시장 있는 그쪽 거기다가 이제 주거 단지를 만들고 뭐 저기 분양을 해준다 그러고 이제 다 보내는데 사실상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벌판에 군용 텐트만 쳐놓고 상수도도 없고 교통시설도 없고 해서 완전 사는 게 지옥이고 심지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르포기사 조선일보 르포기사 중에 유명한 게 거기 애까지 삶아 먹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애? 갓난아기를 아기를 삶아 먹는 거? 식인을 했다고요? 네, 굶어서 다들 굶주려서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폭동이 났던 사태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72년에. 이 연작 소설은 75년부터 8년까지 쓴 거거든요. 딱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자촌, 철거민들 얘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영호의 얘기를 보면 지금 김 기자 얘기대로 노동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은 그 사장 집에는 나무가 잘 자라는데 나무 의사들이 나와서 돌본다는 거예요. 나무 종합병원에서. 나무 의사라는 지금. 나도 나무병원 앞을 지나본 적 있는데 거기 보면 귀대개 나무는 건강합니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 수술 건강 유지 관리 써 있는데 함께 지나던 어린 주역이 말했다. 우리 집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끼리 약간 자조적인 개그를 친 거죠. 나름.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웃었는지 모른다.
어린 조혁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사실 이 문장 앞까지는 전 약간 너무 좀 직접적인 비유다 싶어서 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린 조혁은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진짜 그랬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약간 좀 훅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일단 그래서 이 집이 철거가 되는데 영화의 챕터의 끝부분에 철거 장면이 나오죠. 그냥 철거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상금을 줘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주죠. 근데 보상금을 주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받아야 되니까 좀 미루다 미루는 게 또 소설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입주권을 주잖아요.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도 주고 보상금. 그러니까 입주권을 가져갈지 입주권을 얼마에 팔지. 근데 입주권을 이제 살려는 투기업자들이 이제 늘 그 배회하죠.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그 가격이 터무니없으니까 그 아파트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를 팔아야 되지만 너무 그거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이 거래가 되니까 근데 또 실제로 곧 집이 헐리니까 나 어디 빨리 가야 되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죠.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 이제 저 영희 챕터에 더 자세히 나오고 이제 영호 챕터의 앞거는 마지막에 철거 장면인데 이게 좀 판타스틱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좀 돈 받은 돈으로 이제 막 거하게 고기 파티를 하죠. 고기 파티를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막 망치로 다 때려 부시죠. 태연하게 밥을 먹고. 그 결국 다 때려 부시고 이제 담장이 없어져서 바깥에서 다 보이는데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기다려주는데 밥을 다 먹고 치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화자인 영호는 갑자기 낮잠이 뭐 자요. 뭐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밥 먹는데 철거하는 장면이 참 영화같이 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담이 구멍이 뚫리더니 먼지가 오르고 어머님이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 앉아가지고 우린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주었다.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숭늉을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숭늉을 마셨다. 그러니까 숭늉까지 다 먹고 이제 딱 사실 되게 뭐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뭐 어떤 장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숭늉까지 먹고 이렇게 딱 치우고 나서 딱 나온 게. 글쎄요. 뭐 닥친 운명에 대한 당당한 대응 아닐까요? 전 약간 마지막까지 나갈 때라도 뭔가 인간의 존엄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노력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 뭐랄까 되게 멋있었어요. 숭고한 장면이죠. 숭고한 장면인 것 같고. 고기를 먹잖아요. 평소에 못 먹는. 근데 보면은 전 당연히 이제 철거하는 분들은 또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와서 이제 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다려 줄 때까지 아직 이 동네가 정이 있어. 이 동네 정이 있다. 영인에도 그렇고 보면. 이 동네 용역들은 그래도 정이 있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얘네야. 그 철거 당하는 현장이 지섭이라고 그 아버지한테 책 빌려주는 과외 선생님. 이 집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집 과외 인텔리지 얘는. 근데 얘가 이제 노동운동하는 아마 대학생 정도 될 거야. 막 그거에 분개해서 이제 철거 반원들 막 때려 눕히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철거민들 전철련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고대인데 고대 뒤쪽에 레미안 들어올 때 거기 철거촌 있었어요. 유명했죠. 네, 저 거기서 이제 철거가 거기 뭐 지키려고. 근데 그 철거 당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게 그 깡패 분들이 오셨는데 깡패 분들이 이제 막 이게 문신도 있으시고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킨다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막 철조망이랑 가스통을 그렇게 쌓아놨어 그때. 가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터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라고 이제 막아놓은 거긴 한데 또 가스통에 막 불 붙이고 막 뭐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웠는데 그 순간 치고 들어올 때의 그 순간과 이런 거는 거기서 있어본 사람은 알아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피하 구분이 잘 안 돼 사실. 이 대학생들이 막으려고 오는 애들인지 뭐 모르는데 나무 뭐 강목 같은 거를 많이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어떤 할머니 집도 이제 같이 있고 이랬었는데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제 후배는 잡히고 전 안 잡히고 그러니까 내가 튀라한테 빨리 안 튀어가지고 그 친구 잡히고 삼성건설의 거대 자본 횡포에 맞서던 대학생이 이제 삼성건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니요 생활이 저는 쌍욕 저는 아닌데
아무튼 그때 그 기억이 나면서 이때 이 철거하는 그 상황이 근데 제가 겪었던 철거 상황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 밀어내는 그런 거였고 여기는 되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데 쇠고기 밥 먹고 반찬 더 밥 먹고 비극적이에요. 이런 게 더 비극적이고 더 뭐랄까 영화 같고 그런 장면이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애가 자는데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영희가 펜지꽃 2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참 영희는 이 집안의 아이돌이에요. 되게 이쁜가 봐. 막내 동생인데 그래서 빵집에서 일을 하고 영호, 영수 이 두 형제도 영희를 약간 다른 존재로 봐요. 그 빵집 얘는 뭔가 사는 세상이 좀 다른. 그리고 늘 그 풀밭 꽃밭에서 펜지 그 꽃밭에서 기타 치고 얘는 좀 애가 곱게 자란 것 같은 곱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근데 이제 뭐 폐수에 그 꽃을 던지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영희의 활극이 시작되죠. 영희의 활극은 제가 읽고 나서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읽을 땐 제일 재밌었거든 그 부분이. 근데 읽고 나서는 이렇게 막 기억에 남는 건 없더라고. 그 어쨌든 제일 좀 소설의 결과 다른 그죠? 약간 부분이잖아요. 갑자기 스릴러물, 범죄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뭐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희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그 일을 하는 젊은 29살짜리 그것도 엄청 어린 애인데 걔한테 이제 뭐랄까 팔려간달까? 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딱지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 입주권을 헐값에 다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딴 데 가서 폭리를 취하겠죠. 이제 부동산 투기업자죠. 그래서 얘네가 이 최후의 이 입주권을 25만 원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팔자 할 때 나타나지. 그래서 이제 그걸 파는데 그 영희가 그 협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집이 헐리고 나니까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가요. 그 세단을 타고 그 판자촌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를. 그 남자를 이제 나한테 접근해서 뭐 요구를 하죠. 그 우리 돌려달라고. 근데 뭐 얘도 이제 막무가내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뭔가 무언의 어떤 유혹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이 소설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 클로로포름이 등장하지. 이 마취시키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 남자가 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거 조건을 걸지. 너 앞으로 내가 뭘 요구하든 거절하면 안 된다. 넌.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데려간지 알겠죠. 그래서 첫 그 경험을 마취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가 얘는 이제 계속 그 타이밍만 본 거지.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타이밍에서 그 마취제를 그 남자한테 먹이고 그 남자가 가져간 자기의 입주권과 얼마간의 돈을 갖고 튀죠.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그 입주권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아파트를 갖고 와요. 갖고 와. 뭐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능력자야. 이렇게 어린애가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게 대단해. 근데 보면은 영호도 그 중간에 부동산 이 아줌마랑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알아. 매매 무슨 뭐 동장 무슨 뭐 도장이랑 뭐 가져오면 된다 이게 애들이 어린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다 아는데 영희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근데 이제 그 끝이 별로 안 좋았죠. 주도면밀하게 이제 자기 거를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금고를 열고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등록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아슬아슬하고 약간 좀 범죄물 같은 그런 느낌 마지막에 나는데.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또 웃긴 게 그래서 얘가 그걸 훔쳐갖고 이제 택시 타고 튀는데 또 중간에 내려서 담배를 펴요. 그럼 또 택시 기사한테 쓱 내려서 옆에서 같이 되게 그 장면 영화 같아. 맞아. 얘는 무슨 사연 때문에 이러는 걸까? 또 이렇게 옆에 담배 피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 행정 서류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행정 서류 철거 확인원 철거했다. 앞에는 철거 계고장이고 이건 철거 확인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처음에는 철거 계고장으로 시작을 하고 엔딩은 철거가 확인됐다. 이거 이제 완전히 막내딸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순식간에 됐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이 없어진겨.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딸은 최선을 다해 정말 자기가 정말 있는 걸 모두 다 바쳐서 내 어떤 여기서 이제 표현대로 순결을 바쳐서 그리고 또 기지를 발휘해서 조마조마한 거를 통과해서 집을 마련해서 우리 걸로 해서 왔더니만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 어느 집에 있다고 갔더니 근데 얘는 이제 이미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 성적 학대를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진짜 졸음이 쏟아지는 상태에서도 이제 거기를 거의 뭐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서 딱 도달했는데 이제 뒤에 또 이 가족이 나와요. 누구네 가족이더라? 얘네가 이제 가족의 소식을 들려주죠. 어디에 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이제 투신을 하신 걸로.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지막에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 보면서 피가 뚝뚝 흘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앞에서 영수 첫째 저 영수. 영수의 끝같이 피레침 같은 높은 공장 굴뚝에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 종이 비행기 날린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봤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놨다. 의사가 대문을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아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다 섞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상인 거죠. 환상인 거죠. 이거 이미 이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그 공간에 없잖아요. 이미 끝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근데 여기 근데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빨리 정연욱 기자 설명해줘야 돼. 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까 제목이? 이제 많은 참고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난장이가 어떤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 다른 삶을 찾고 싶어서 공을 던졌지만 공은 중력에 의해서 늘 땅으로 떨어지는 실패의 과정을 보여줄 거다. 그걸 풍자한 거다. 늘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하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참고서에는 나와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는 까만 여기서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제목을 보여주는 대목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을 가리며 날아갔다. 일직선으로 쭉 날아갔다는 거니까 안 떨어졌는데 여기 소설에서는. 근데 이제 이 뒤에 스토리를 이제 뭐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대한 서사의 시작, 뭔가 단초를 그러니까, 제공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 각성한 영호 영수는 완전 이제 노동운동가가 돼요. 이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이사를 가거든요. 인천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가상의 뒤 소설을 읽으면 가상의 도시를 가서 이제 거기 대기업에 취직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막 노동운동을 해서 심지어 그 영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너의 동생을 죽여 아주 그냥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투사가 된 거죠. 그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각성을 하는 그 시작이 아버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현실을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의 각성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게 이 소설 끝까지도 결국 좌절이 돼. 왜냐하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란 소설을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 탈무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저기 굴뚝 청소하는 애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얼굴이 빨까맣고 한 놈은 얼굴이 말짱한데 누가 세수를 할까? 그 정답은 얼굴이 깨끗한 놈. 왜냐하면 까만 놈을 보고 나도 저렇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난쟁이와 꼽추 얘기가 또 나와요. 난쟁이와 꼽추가 나중에 뒤에 영수와 영호 얘기를 전해줘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스토리와 안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현실과 어떤 이상의 이 웨비우스가 안과 겉이 없듯이 우리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젊을 때 쓴 책이니까 조금 그게 좀 세련되지 못하게 드러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이 12편을 다 봐야 돼요. 그 뒤에 서사까지 해서 어쨌든 그래서 부질없는 시도지만 어쨌든 필요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제목이 아닐까 봐요. 참 여기까지만 보면 참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뒤에 보면 또 뒤에라고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이번 기회에 다시 읽은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저는 재미있게 일단 읽었고요. 이 환상이나 제가 환상, 과거 갑작스러운 회상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는 왠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저기 81년도에 영화로 나왔거든요. 거기 첫째 영수가 안성기 그리고 이제 영희가 이제 금보라씨인데 뭐 포스터를 띄워주실까요? 이게 전혀 이 소설과 결이 다른 포스터입니다. 그래? 영희 약간 에로 영화 같은 진짜? 그 당시가 그랬대요. 망했어. 그래서 감독이랑 막 그 당국이랑 막 멱살잡이도 하고 그랬대요. 늘 이제 배급사 이런 데서는 야하게 야하게 난소공인데 포스터가 진짜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시대였구만. 그 조세 소설가님은 그거에 대해서 화 안 내요? 열받았게.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영화의 음악을 김민기 선생이 담당했는데 다 진짜? 잘렸어.
이 노래가 정말 희한한 시대였죠. 그때는 81년이니까. 80년 제가 태어나셨네요. 참 희한한 시대였네요. 저도 태어나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세희 작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설 이후로 작품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조세희 하면 난소공이에요. 그 뒤에 과작이고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뒤 소설도 이게 난소공 같은 존재감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참 난소공 한 작품인데 마치 우리가 이제 조정래는 태백산맥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한 작품일지언정 아주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번에 그 왜 인터뷰는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리포트는?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뭐 앞부분에서 다루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게 그렇게 고령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42년생이니까 고령이시긴 한데 43년생 황석영의 체력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죠. 건강상의 이유로 리포트는 못했지만 50편 안에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이준석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간극의 그 깊이. 그러니까 이 철거민들이 이 집을 막 잃고 여기 중간에 이제 막 폭력을 행사하는데 여기 보면은 끊임없이 그 구청 관공서의 어떤 차가운 그 대응이 나오잖아요. 이 영희의 서사 얼마나 처절해요. 막 몸까지 내가 팔아가면서 이거를 끄집어 와갖고 막 왔는데 줄 서서 도장 있어요? 뭐 이거 있어요? 산 거예요. 이런 막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 관료제의 아주 처절한 그 냉혹함. 이게 사실 그 공무원들은 모르죠, 얘 사정을. 근데 걔 사정은 공무원들이 알 수 없죠. 그렇죠. 사는 세상이 다르니까.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그 고통이 있고 어떤 직업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준석 씨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다른 방송에서 비판했지만 다른 방송이 아니죠. 우리 배들기에서. 전장현, 이동건 투쟁에 대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논리로 아니 시민들한테 볼모로 뭐 불편을 끼치고 이런 논리의 너머의 세상도 있고 그 문법과 질서를 파괴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정서도 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라는 거를 조금 소설을 통해서 한번. 그렇죠. 이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아니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제 논리로 조지면 뭐 상대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삶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가려면,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대로 있는 이 논리 안에서만 하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정치라는 분은 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정치랑 입법기관인 거잖아요. 법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멘트였죠. 그 철거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뭐 여기 철거민에 대한 이야기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전철련이라는 단체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죠. 왜냐면 굉장히 있어요. 뭐랄까 전철련 같은 굉장히 폭력적인 뭐 그런 집단. 제가 뭐 전철련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로만 이제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생겨나게 된 원인과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사고, 그런 상상력,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법도 바꾸고 세상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되게 오랜만에 좀 제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정의연 작가의 그 소설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과거의 양면. 과거의 양면, 이런 옛날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혁 기자,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소설? 다음 주에는 이제 아주 재밌는 소설.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이거 좀 이제 우리가 계속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잖아요. 이거는 딱 요새 읽으면 좋은데 제목이, 그러니까 이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집에 들어가 있는 봄밤. 밤? 지금 봄이죠? 네, 봄밤. 스프링 나이트? 이거 읽으면 술 땡깁니다. 스프링 나이트예요? 네. 나이트? 네. 봄밤을 봄밤. 읽고. 봄밤이 맞나? 봄밤이 맞나? 봄밤이 맞지. 밤이 맞죠. 밤이 맞. 봄밤. 하지만 봄밤 하면 좀 그렇잖아. 봄밤밤 보고밤밤 봄밤밤. 봄밤이 재밌어요, 되게. 근데 이게 보니까 제목이 안녕 주정뱅인데, 소설집 제목이 안녕 주정뱅인데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술 얘기예요. 술 얘기야. 재밌겠죠? 딱 봄에 읽으면 좋은 봄. 짧네 또. 짧아. 김 기자가 제일 좋아하는 짧은 소설이고. 9페이지에 시작해서 39페이지에 끝나기 때문에 금방 읽는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권여선 작가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에 있는 몬밤 몬밤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안녕 주정뱅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봐.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응. 책 봐. 안녕. 책 좀 봐. 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책 읽기라도 안 하면 나 책 진짜 개 안 보게. 진짜 정확하게 그것만 보내. 딱 그거만. 그거에 고쳐서 참 바짝. 성실해. 성실하지. 나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죠. 나 아침 안 먹었어. 배고파요. 아침 먹어도 점심 되면. 감독님 네. 아침 먹었어요? 저 아침 많이 간단하게 배고파 배 안 고파? 저 배고픕니다. 뭐 먹고 싶어? 한 번은 좀 골라봐라. 한 번은 진짜 우리가 한 번은 아이디어를 내봐 진짜. 돈까스? 돈가스? 돈가스집 없어 회사 앞에. 아 진짜요? 뭐 돈가스야. 지난 그 아 또 뭐 있구만. 진짜 뭐 가자고 했던 그 탄탄면 집은 탄탄면? 옆에 있었던 가게 하나 있지 않았어요? 탄탄면? 매운탕 옆에. 탄탄면? 매운탕? 우리 칼국수 먹은데? 매운탕 그 대구. 아 대구. 우리 거기 뭐 어디? 거기도 우리 오복생태탕 옆에 탄탄면집 있었잖아. 어디? 그 오복생태탕. 오복센터 어디 있었죠? 그 저기 지하에 홍콩 다방 우리 커피 마시고 거기. 홍콩 반점? 홍콩 다방에서 뭐. 홍콩 다방은 뭐야? 여의도역까지 가서 그 디저트 먹은. 스타벅스 지하로 내려가서. 뭐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아 거기! 아 거기! 그래 거기 갑시다. 너무 멀지 않나? 너 뭐야? 아 이렇게 뭐 거기 귀찮게. 아니 뭐 오늘 날씨 안 춥나? 가도 돼. 가 그러면. 그럼 빨리 정리하고 밑에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탄탄면. 이거 바꿔낼게요. 네.